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제는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장애인의 권리 보장 등 장애인들이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장애를 극복하는 다양한 과학기술이 개발되는 만큼 차별 없는 사회가 오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겨울의 시작은 포근하더니 찬바람에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어제는 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새벽까지 내렸던 눈, 비는 이미 그쳤지만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생길 수 있어 우려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시 차가워진 바람에 움츠린 아침 출근길. 두꺼운 패딩과 목도리로 몸을 감싼 채 빠르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바쁜 출근길 속 도로 한쪽의 난로는 얼어붙은 손끝을 잠시나마 온기로 감싸줍니다. 하루 만에 기온이 크게 떨어진 건 밤사이 한반도 5km 상공으로 영하 2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내려온 게 원인입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2.4도까지 내려가며 하루 만에 7도나 낮아졌고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던 인천도 영하 2.7도, 파주 영하 6도, 강원 철원 임남면은 영하 8.8도까지 기온이 내려가는 등 중부지방 대부분이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바람이 초속 5에서 16m 정도로 강해 체감온도가 더 낮았는데 서울은 영하 6.7도, 강원 양양 설악산은 영하 19.3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대개 0도서부터 영하 10도 사이 정도까지는 풍속이 초속 1m당 1도가 떨어지는 걸로 대개 계산을 합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2도였는데 초속 3m로 불고 있다. 그렇다면 체감 기온은 영하 5도 정도가 됩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구름대가 북서풍을 따라 유입되어 3일 밤은 수도권 서쪽을 중심으로 4일 새벽에는 충청도와 전북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는 5mm 미만, 눈은 1에서 3cm로 양은 많지 않지만 추운 날씨와 바람 때문에 곳곳에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하권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지만 중서부 일부 지역에서는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일본이 올해 여름에 이어 가을까지 관측사상 가장 더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이상기온은 일본의 겨울철 주요 과일인 귤 수확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관광객들에게 귤 따기로 유명한 가나가와현의 귤 농장. 이맘때쯤 풍성하게 달려 있어야 할 귤들은 좀처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こんぐらいしかいや全然ないなこれ 무더위와 장마 이후 급증한 해충인 노린재들로 귤 수확량이 평년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収入とかそういったものも半分ぐらいになってしまう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ような状況でかなり厳しい状況ですね。 또 다른 농장에선 상당수 귤이 익지도 않은 채 나무에 그대로 매달려 있습니다. 올해 이례적인 무더위 때문인데 강한 햇살로 색이 변하거나 수분이 말라버리는 경우가 흔해졌습니다. 夏の暑さでですね、青いまんまの実が残ってしまっていて 일본 기상청은 올해 가을인 9월에서 11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97도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 통계가 있는 189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 때문에 주요 단풍 명소에서 예년보다 1, 2주 지각 단풍이 들었고 후지산 첫눈도 130년 만에 가장 늦었습니다. 또 지난달 일본 근해 해수면 온도가 평년 대비 1.7도 높아지면서 이례적으로 많은 태풍과 집중호우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6월에서 8월 여름 평균 기온 역시 평년 기준치를 1.76도를 웃돌면서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이례적인 무더위 등 잦은 이상 기온 현상이 생활 곳곳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태국 남부와 말레이시아 북부를 강타한 폭우와 홍수에 따른 사망자가 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달 22일 시작된 태국 남부 지역의 폭우와 홍수로 25명이 숨졌다고 태국 재난당국이 밝혔습니다. 또 남부 10개 주의 66만 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었고 2만 2천여 명의 이재민이 임시 대피소 등으로 대피했다고 당국은 전했습니다. 태국 기상청은 오는 5일까지 남부 각지에서 폭우가 계속될 것이므로 홍수에 주의하라고 예보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재난관리당국도 클란탄주 등 북부 지역에서 홍수로 5명이 숨지고 이재민 9만 4천 명 이상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홍수로 세계 최대 고무 수출국인 태국의 고무 생산이 7%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 보은군에 있는 한우 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전국 축산 농가의 럼피스킨 감염 사례는 22건으로 늘었습니다. 충북도 등은 이 농장에 초동 방역반을 투입해 가축 이동을 통제하고 양성 반응을 보인 소에 대한 임상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보은 지역에는 축산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장담극이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유네스코는 공동체의 평화와 소속감을 조성하고 문화 다양성 증진에 이바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OTT 요리 예능에서 간장, 고추장, 된장을 이용해 음식을 만드는 미션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국내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인기를 끈 만큼 한국의 전통 장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높였습니다. 그래 나는 깜짝 놀란 게 간장, 고추장, 된장 먹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석하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면 어디든 통하겠다는 생각이 딱 든 거거든. 이 같은 전통 장을 만들고 관리하고 이용하는 장 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올랐습니다. 유네스코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우리의 장 담그기 문화가 공동체의 평화와 소속감을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문화 다양성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는 만큼 인류 무형유산 등재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편적 일상 음식이라는 인식 때문에 문화적 가치가 소홀히 여겨졌습니다. 국민들이 우리 음식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종묘 재래약을 시작으로 이번 장 담그기 문화까지 23건을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지난 4월 중국으로 보내진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이상행동을 보여 종합검사를 받았습니다. 죽순을 먹으며 경련을 일으킨 듯 몸을 떤 건데 관람객들이 먼저 발견해 보호센터에 알렸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어느덧 낙엽진 앞들에 오전 산책을 나온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 평소처럼 죽순 하나를 입에 물고 가을볕을 쐬며 식사를 즐깁니다. 그런데 먹는 내내 팔과 다리, 몸통을 쉴 새 없이 떨어댑니다. 他走路的时候比较好，但是一坐下来吃起东西的时候呢，一直在抖动啊，我也不了解是什么情况，反正非常的担心呐。 관람객들은 판다 보호센터 직원들에게 영상을 보여주며 이상 징후를 먼저 알렸습니다. 그 사이 중국 SNS엔 푸바오 경련이란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센터 측은 푸바오의 몸 상태와 식욕 등 예비 관찰 소견은 정상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이어 체어를 비롯해 내실로 옮겨 진행한 종합 검사 결과를 신속히 공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回去之后应该要做检查了，然后应该短时间不会再让鼠王出来了，耐心等待一下吧。 2020년 용인 에버랜드에서 태어난 푸바오는 관련 협약에 따라 올해 4월 중국에 보내졌습니다. 2달 남짓 검역 격리 기간, 건강 이상설이나 푸대접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푸바오 팬들은 실시간으로 현장 화면을 공유하면서 정식 검진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오늘 오후 인도에서 태양의 바깥 부분인 코로나를 관측하는 첨단 장비가 발사될 예정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공동 개발한 코로나 관측 망원경 코덱스가 발사된 지 한 달 만인데요. 과학자들이 태양 코로나를 관측하는 데 이토록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묘한 붉은빛의 오로라가 하늘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극지방이나 북유럽에 펼쳐진 모습이 아닌 지난 5월 강원도 화천에서 포착된 모습입니다. 20여 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양 활동이 일어나 태양풍이 한반도 대기에까지 도달한 결과인데요. 이 같은 태양 활동 극대기에는 광범위한 오로라뿐 아니라 GPS 오작동이나 대규모 정전 같은 재앙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태양 활동을 사전에 예측하려고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후 7시 38분 인도에서 발사될 예정인 프로바 3호도 태양 활동을 관측하기 위한 개발된 장비입니다. 유럽 우주국이 개발한 쌍둥이 위성인데요. 지구에서 약 6만 킬로미터 떨어진 궤도에서 두 위성이 140여 미터 간격으로 비행하면서 태양을 관측합니다. 한 개 위성이 인위적으로 태양을 가려 개기일식과 같은 상황을 연출하고요. 나머지 한 위성은 가려진 태양 주변으로 보이는 코로나를 관측해 태양 활동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한국과 미국이 공동 개발한 코로나 관측 망원경 코덱스도 발사됐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 성공적으로 도킹한 코덱스는 지구 주위를 돌며 최대 2년간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태양 코로나의 형상뿐 아니라 온도와 속도까지 세계 최초로 동시 관측할 예정입니다. 태양의 바깥쪽인 코로나가 태양 중심 표면보다 더 뜨거운 이유가 무엇인지, 태양풍이 지구에 도달하는 속도는 어느 정도인지도 밝혀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태양 코로나를 정밀하게 관측하더라도 인간이 태양 활동을 억제하거나 막을 수는 없겠지만 태양 극대기에 일어날 수 있는 재앙에 빠르게 대응하는 데 도움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고대역폭 메모리를 중국에 팔지 말라고 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영향이 적다고 했지만 중국에 고대역폭 메모리를 수출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일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전 세계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의 95%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가속기와 훈련에 필수적인 고성능 메모리로 우리 반도체 기업의 주력 수출 품목입니다. 하지만 HBM 원천 기술을 가진 미국이 중국에 팔지 말라고 통제하면서 영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는 대부분을 미국 기업인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있어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HBM 매출의 20%가량이 중국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일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5세대 HBM 개발에 뒤처진 점이 또 한 번 뼈아픈 대목이 됐습니다. 저가인 2세대, 3세대 제품 비중이 높아서 그 제품들이 중국으로 납품되고 있었는데요. 이 물량벌이 급격하게 축소되는 좋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세계 HBM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AI 반도체를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생산량이 많아지고 확대가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중국으로의 수출도 계속 예상이 되거든요. 정부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국내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HBM을 중국에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로직칩 등과 함께 패키징된 제품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미국 규정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반도체 장비 추가 수출 통제 역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와 양국 기업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협의했다고도 밝혔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추가 규제안 발표 하루 만에 중국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군사용으로도 쓸 수 있는 갈륨 등 전략 광물의 미국 수출을 막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윤현숙 기자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반도체 규제, AI 개발에 필수인 고대역 폭 메모리, HBM의 중국 수출을 통제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중국은 자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악의적으로 압박했다며 외교 경로를 통해 공식 항의했습니다. 中方敦促美方尊重市场经济规律和公平竞争原则，并将采取必要措施，坚决维护自身安全。 하루 만에 실제 보복 조치에도 나섰습니다. 민간, 군사 이중 용도로 쓰일 수 있는 품목에 대한 미국 수출 통제를 발표한 겁니다. 반도체나 태양광 패널, 광섬유 등의 핵심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 안티모니 등을 거론했습니다. 将经贸科技问题政治化、武器化，滥用出口管制措施，无端限制有关产品对华出口，并将多家中国企业列入制裁清单，进行打压遏制。 중국은 전 세계 갈륨 생산량의 98%, 게르마늄 생산량의 68%를 차지합니다. 특히 안티모니의 경우 미국의 중국 수입 의존도가 63%에 달합니다. 미국의 반도체 규제에 맞서 전략광물 수출 통제로 맞불을 놓은 겁니다. 트럼프 집권 2기가 출범하면 미중 간 이런 상호 보복의 악순환이 더 심화할 거란 우려가 큽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미국과 유럽 모두와 협력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해도 미국과 유럽 중 하나를 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현지 시각 2일 런던 시장 주최 연회 기조연설에서 지금처럼 위험한 격동의 시기에 동맹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 세기 넘게 안보와 번영의 초석이었던 미국과의 관계를 절대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영국과 미국이 국익을 상호 증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함께 협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내년 추진할 두 번째 원전 사업 계약자 후보군에 한국 수력 원자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폴란드 산업부가 연내 발표할 원전 계획에는 2028년 시작될 발트해 연안의 첫 번째 원전 건설 작업 일정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두 번째 원전을 위한 계약자를 선정하는데 후보군으로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전력공사, 우리나라 한수원이 거론된다고 전했습니다. 폴란드 산업부는 세 번째 원전 건설 가능성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세대학교 수시 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의 효력을 정지했던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세대는 기존 채점 결과에 따라 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게 됐는데 앞서 공지한 대로 2차 시험도 예정대로 치르고 추가로 합격자를 뽑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연세대학교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했던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1심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사립학교의 합격이나 불합격 등은 해당 기관이 정할 수 있는 재량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논술시험의 운영이나 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해도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논술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고사장의 평균 점수나 광범위한 유출에 대한 수험생 측 소명 부족 등을 고려하면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과에 따라 연세대는 논술시험 일정 진행이 가능해지면서 예정대로 오는 13일에 합격자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세대는 오는 8일 치르기로 한 2차 시험도 기존에 공지한 대로 진행하겠다며 합격자를 추가로 뽑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 논술시험 무효를 주장하는 수험생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아직 제출할 증거가 있는데 서울고법의 판단이 나와 당황스럽다며 우리나라 공정성에 대한 무게감이 가벼운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 모집 논술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들이
시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면서 후속 절차가 중지됐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학교에서 급식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과 처우 개선 등을 주장하며 오는 6일 전면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각 시도 교육청들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총파업이 현실화한다면 교육 현장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국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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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6일 교육 현장이 아닌 거리로 나와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학교에서 조리 실무원이나 행정, 청소, 경비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로 전체 학교 교직원의 41%를 차지합니다. 정부가 임금 차별 해소에 대한 의지가 없고 근로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파업의 이유입니다. 우리의 총파업은 더 이상 학교의 유령 노동자로 살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우리의 호소를 듣지 않아도 되는 권력에 저항하는 움직임이다. 이들이 요구하는 건 실질 임금 인상과 임금 체계 개선 협의 기구 마련, 급식실 고강도 노동 처우 개선 등입니다. 특히 급식실의 경우는 근로 환경이 열악해 6개월도 버티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총파업에는 학교 비정규직 17만 명 가운데 6만 명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당장 급식실과 돌봄 교육 등이 멈춰설 수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같은 취지로 총파업을 벌였는데 당시 서울 시내 학교의 10.47%가 급식 공급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에 전국 시도 교육청들은 총파업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급식의 경우 식단을 간소화하거나 빵과 우유 등 급식 대용품을 제공하고 돌봄 교육은 교직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학교에서 자체 파업 대책 계획을 세워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고 파업 대책 상황실도 운영한다는 방침이지만 총파업이 현실화한다면 총파업 당일 학교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트래픽이 몰리면서 네이버 카페 접속과 댓글 달기 등 일부 기능에서 장애가 빚어졌다가 정상화됐습니다. 네이버 뉴스 댓글도 트래픽 급증으로 일시적으로 비상 모드로 전환됐다가 기능이 복구됐습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장애 원인에 대해 갑작스러운 트래픽 증가 외에 서비스 오류의 다른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습니다. 네이버 뉴스 댓글 기능도 일시적으로 장애를 빚다 정상화됐습니다. 다음 카페도 접속이 되지 않는 현상이 일부 있었지만 카카오 측은 다음 카페, 뉴스 댓글 등에서 파악된 오류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해제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차관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간부회의를 열어 통신망 점검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늘 아침 8시 45분 정부 세종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부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포털 카페 서비스 일시 장애 이외에 네트워크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차관 일정은 모두 취소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오늘 임기를 시작하는 최원호 신임위원장의 취임식을 취소하고 업무를 시작한다고 공지했습니다. (12월 4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